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찮게 인터넷 검색하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드릴 거니까요. 재건축 가능성은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역세권이라고 재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드리고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까지 덧붙여 이 아파트 매수를 추천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저의 분석이 필요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괜찮은 곳이라면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재건축 노트 세 번째 페이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입니다. 13개동 910세대로 대단지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사이로 2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꽤 넓은 대로 같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되는 좁은 4차선 도로입니다. 지도상에서 왼쪽, 이 이미지상에서 이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큰 평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최고층이 5층인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겠죠. 반대로 왼쪽은 이렇게 15층 아파트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형은 거의 원룸 수준인 13평형부터 중형 평형인 총 8개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지도 기준 왼쪽에 있는 단지에는 22평형, 24평형, 그리고 30평형 이렇게 세 가지 평형대가 있고요. 도로 오른쪽 고층 단지에는 22평을 제외한 24평 이하의 평형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저층 단지들이 공용 면적에서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동일 평수라도 훨씬 큽니다. 22평형과 24평형을 보면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 24평형 전용 5구보다 22평형은 전용 면적이 더 크죠. 전용 면적이 한 평 더 많습니다. 여기 24평형과 여기 25평형을 비교를 해봐도 공급 면적은 단 한 평 차이지만 전용 면적은 5구와 7.2로 거의 4평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긴 잘못 썼네요. 여기는 7.2가 맞습니다. 방도 24평형은 2개지만 25평형은 이렇게 3개죠. 매매 호가는 4억대부터 7억대까지입니다. 13평형의 평당가는 3천만원 정도 되고요. 20평대의 평당가는 2,3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혼자 살아도 자취가 아닌 독립 수준이라면 10평대는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최근 투자 이슈로 저렴한 매물을 일단 구매하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평당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평수는 가격도 비싸고 대지 지분도 낮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분담금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수가 인기였다는 결과론적인 전망 예측 때문에 소형 주택이 대거 공급이 되어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대형 평수로 인기가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평당가는 상당히 거품이 끼어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초역세권 아파트의 재건축 유망 투자처임에도 10평대는 20%를 훌쩍 넘게 빠졌는데요. 두 평형 모두 6억 원대였으나 이렇게 4억대로 실거래가가 떨어졌습니다. 13평형도 최고 실거래가는 5.4억이고 현재 호가는 4억인데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4억으로 떨어져도 평당가가 3천만 원입니다. 요즘 슬슬 아파트 반등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들려오고 서울권 아파트라 앞서 소개해드렸던 경기도권 아파트들에 비해선 그래도 호가를 잘 안 낮추는 추세입니다. 19평형 호가와 24평형 호가가 동일한 수준이라 이 매물은 당연 안 나갈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입지는 어떨까요? 창동주공 18단지는 단지와 여기 딱 붙어있는 역품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호선 녹천역 2번 출구 바로 앞이 창동주공 18단지죠. 제일 가까운 동 기준 도보 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역에서 출발했을 때 집에서 나와도 잘하면 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창동역이 있습니다. 창동역은 GTX-C가 개통 예정이며 복합 환승센터 개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역 일대는 서울 북부권 일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지하철로 한 정거장, 도보로 16분 거리인 준역세권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창동역 개발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합니다. 서울은 이미 마지막 신도시인 마곡과 DMC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노후된 곳을 부수고 다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서울권 신도시
신도시는 상당히 희귀해질 것이고 앞으로 신도시로 다시 변모할 것들이 더더욱 메리트 있어질 겁니다. 서울 개발을 한 번에 전체를 다 할 순 없으니 나눠서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산다면 아무데나 구매해둬도 언젠간 개발될 것이라 기대해봐도 되겠지만 생명은 유한하고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나이를 먹기 전에 빠르게 개발될 곳을 투자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창동 일대는 중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노도강 지역이 뭐가 좋나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창동 지역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처럼 메이저 지역으로 떠오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단지 현재의 입지 등급에서 더 나은 입지 등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이랑 투자금 자체도 다르고요. 지금도 1등급인데 앞으로도 1등급인 곳을 투자하는 것은 시세 상승분만큼의 이익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5에서 6등급 하는 지역인데 3에서 4등급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시세 상승분 플러스 등급 상승으로 인한 이익, 이 두 가지 이익, 이것을 모두 얻을 수가 있죠.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 바로 옆을 지나는 중랑천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중랑천 진출입구도 여기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한강 수준은 아니지만 안양천과 더불어 서울에서 가장 커다란 하천이기 때문에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공원보다 이렇게 큰 천을 끼고 있는 게 더 메리트가 있죠. 저녁에 나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로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좀 더 지도를 넓혀보면 주변에 녹지도 이렇게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조상님들 시대부터 풍수지리상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지역인 배산 임수에 딱 맞는 위치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붙어있죠. 그리고 밑으론 서울외고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바로 인접한 것은 아니지만 창동 근처에 이렇게 학원가가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3대 학군지 중 하나인 중계동이 있습니다. 중계동 학원가까지 대중교통으로 27분, 차량으로 9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원을 원한다면 창동 쪽으로, 유명 학원가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중계동 학원가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니 교육 환경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창동 쪽은 18단지가 있고요. 여기 주변은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서 유동인구도 적고 유해시설이 없어서 아이 키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상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살짝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창동역 상권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이마트도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상권을 원한다면 노원역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노원역은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쪽 술집거리, 음식점 등 상당히 번화한 곳으로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강남, 홍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엔 상당히 귀찮은 거리이므로 상권이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실거주로 다소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책 삼아서 이렇게 중랑천을 타고 노원역으로 향한다면 제법 괜찮은 산책 코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거리는 어떨까요?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핵심 업무지구인 삼성역까지 소요 시간입니다. 1호선이 워낙 강남 접근성이 좋지 않은 노선이다 보니까 빠르게 가기 위해선 버스와 7호선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특히 버스는 이렇게 2번이나 이용을 해야 되죠. 초역세권이라는 메리트가 많이 희석됩니다. 2번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강남구청역까지 가지 말고 건대 6구에서 이렇게 2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로만 이동하고 싶다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인 1호선 녹천역에서 1호선을 탄 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을 한 다음 여기서 2호선으로 이렇게 환승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분당선으로 또 갈아탄 다음 2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환승이 많으니까 불편할 거고요. 1호선 경의중앙선 2호선을 이용할 경우 1시간 2분 정도 삼성역까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중계역까지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빠른 걸음이면 21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한 15분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1시간 7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중계역에서 7호선을 타고 왔다가 2호선을 타고 삼성역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의 경우 지하철을 2번이나 환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악명 높은 경의중앙선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삼성역에 있는 회사로 출근한다 치면 도어투도어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삼성역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기 신도시인 3본 신도시 초역세권 아파트 수준입니다. 대신 1,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 GTX-C 개통이 확정났는데요. 개통이 된다면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무려 11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창동주공 18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될 때쯤이면 GTX-C도 개통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재건축과 동시에 GTX의 호재를 받아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도 54분, 지하철만 47분이 걸립니다. 삼성역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여의도역을 가는 길목에 있는 광화문까지는 41분, 지하철만 34분으로 꽤 가깝습니다. 도어투도어로 1시간 안쪽으로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판교역까지는 삼성역과 마찬가지로 7호선 중계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1호선을 타고 갔다가 이렇게 갈아타는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버스, 7호선,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가는 루트로는 1시간 9분이 소요됩니다. 도어투도어 1시간 30분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1호선, 3호선, 신분당선으로 이어지는 지하철만으로 가는 루트는 지하철만 1시간 9분이 소요되니까 도어투도어로 1시간 40분은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교역에서는 도보로 이동하는 회사보다는 버스로 이동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서 이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삼성역과 마찬가지로 GTX-C가 개통하게 된다면 창동역에서 양재역으로 직통으로 뚫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재건축 가능성은 높을까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지 지분입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입지다 보니 경기도권에 비해선 살짝 낮더라도 사업성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근처엔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노원 쪽에 제일 먼저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보겠습니다. 마들역 역세권에 2020년 11월에 입주를 하였고요.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949평입니다. 총 1620세대이니까 평균 대지 지분은 10.3평입니다. 평형은 소형 평형인 20평부터 45평까지 있고요. 이곳을 기준으로 18단지를 가상 재건축을 해볼게요. 창동주공 18단지의 평균 대지 지분은 13.3평입니다. 용적률은 138%입니다. 평형은 13평부터 30평까지 있습니다. 평형이 작기 때문에 각자 1.5배씩은 늘려야 재건축하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13평형은 20평 이상으로, 18평은 25평 이상으로, 24평은 33평으로, 그리고 30평은 45평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재건축 후 207%까지 올라갑니다. 포레나 노원처럼 용적률을 꽉 채워서 건설한다 하면 대략 80%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이 80%의 기존 평수와 같은 비율로 건설을 한다면 351세대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대수가 910세대니까 38.6%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죠. 반면 평균 대지 지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18단지 대지 면적이 12,109평입니다. 여기서 1인당 10.3평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1176세대가 됩니다. 이거는 910세대 더하기 266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요건 전체 세대수에서 29.3%가 늘어난 셈이죠. 평형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세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대를 올려서 분담금을 올리고, 그럼 이만큼 남는 땅이 적을 거 아니에요. 남는 땅이 적으면 들어올 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 분양가를 올려서 그 차이를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형대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세대당 분담금을 상대적으로는 낮추고, 그만큼 일반 분양가도 낮추는 대신 빈 땅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대수를 늘려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일반 분양가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평형을 얼마나 가져가고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가 정해질 것입니다. 현재 창동주공 18단지는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소형 평형이나 소형 평형은 재건축 후 최소 5구 타입 이상을 원할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소형 평형 조합원이 분담금을 더 내거나 중형 평형 조합원이 분담금을 더 내주거나, 하지만 중형 평형 조합원이 분담금을 더 내줄 리는 만무하죠. 소형 평형 조합원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데 몇만 원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억대 이상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들 이걸 기꺼이 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누구는 내겠다,
내겠다, 누구는 못 내겠다, 누구는 내달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형 평형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 양보나 희생을 해주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 하지만 요즘 추세는 점차 대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다 뭐다 하면서 소형 평형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대형 평형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4에서 30평형대의 사람들은 최대한 큰 집을 원하겠죠. 그래야 재건축했을 때 이득이 극대화가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그냥 현재 평형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같은 돈을 내고 평형 증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같은 평형 증가인데도 분담금을 더 낸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재건축이 성사되려면 세대수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와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진행이 빠르게 되기 힘듭니다. 특히 창동주공 18단지의 경우 평형이 워낙 다양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엔 분쟁 끝에 결국 다수결로 소형 평형 의견이 무시당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13평형의 세대수는 90세대로 전체 세대수 10% 이하로 다수결로 밀어붙일만 하긴 합니다. 다만 17에서 19평형까지 포함하면 570세대로 전체의 62.6%가 되는데요. 조합원들이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창동주공 18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는 대답에는 언젠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등급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될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창동주공 18단지 매수해도 될까요? 서울이긴 하지만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출퇴근 시간이 경기도 상급지에 준하는 입지로 저평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GTX가 개통되고 업무지구까지의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저평가받은 만큼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GTX가 깔리더라도 서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 대비 확장성이 낮고 도로가 좁은 반면 베드타운 밀집 지역이라 대중교통이든 도로교통이든 혼잡도가 매우 높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1에서 2등급 입지로 상승할 순 없겠지만 저평가받는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선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됩니다. 재건축까지 완료된다면 인서울, GTX 준역세권, 그리고 초역세권, 그리고 신축, 그리고 초품화까지 이렇게 5박자를 고루 갖춘 꽤나 괜찮은 아파트가 됩니다. 하지만 저의 최종 의견은 매수를 추천한다, 매수를 고려해 봄직하다, 매수하길 고민해봐야 한다, 매수 추천하지 않는다, 이 중 매수하기를 고민해봐야 한다 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 있죠. 재건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등급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입지에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매수하길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축 승인을 비슷한 동네에 한 번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서 시작한 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창동주공 18단지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재건축을 성공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동주공 18단지보다 더 빠르게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A를 먼저 매수하고 이 A가 재건축이 확정되면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시 창동주공 18단지를 매수해서 재건축 확정 났을 때 다시 또 판매를 한다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현재 기준이 아니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아파트가 나왔을 때 기준입니다. 현재 창동주공 18단지 5구 타입의 매매 효과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7호선 마들역 역세권의 포레나 노원의 시세는 8억 2천만 원이죠. 이 차이는 2억 정도입니다. GTX가 개통되고 창동역이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1호선보단 7호선의 가치가 훨씬 좋습니다. 추후 재건축이 되고 나서라면 분명 역전되겠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만큼 우리는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적당히 먹고 빨리 털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18단지는 1등급 재건축 후보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타자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타자는 생각보다 기간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대한 빨리 재건축이 된다 치더라도 현재 기준 시세 차익이 2억 원으로 분담금 내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론 매수 추천 안 함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신축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갭 차이는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 이 신축 가격이 떨어지면 이 구축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6억 2천만 원 주고 매수를 했다가 이게 막 5억, 4억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동주공 18단지보다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아파트가 어딘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를 꼭 누르고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놓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중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에 위치한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